봅시다. 탄수화물의 유용성 메뉴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가연성 기체, 그런데 천연가스의 주성분, 천연가스 LNG지? LNG의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기체, 뭐지?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무슨 구조예요? 무슨 정사면체라고 불러요? 사면체, 얘 이렇게 면 만들어서 보면 4개의 면이 바깥의 공간에 위에 삼각형처럼 되고 밑에 삼각형이 밑바닥에 있어서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사면체 구조다. 왜 이런 모양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건 3단원에서 하게 될 거야. 3단원. 3단원에 나오나? 자, 그 다음에 물과 잘 섞이면 알코올 음료, 여기서 말한 알코올 음료가 술이잖아, 술. 술에 들어있는 성분 원료인데 살균 작용도 많이 해서 손소독제 만들 때 쓰는 뭐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은 탄소가 몇 개짜리 알코올이냐면 2개짜리 알코올이었지. C2H5OH 이렇게 되어 있어. OH라는 작용기, 하이드록식이라고 불리우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분류할 줄 몰라도 괜찮아. 책에 나와 있는 물질 그냥 이름하고 화학식 통째로 외워도 돼. 막 이런 분류할 줄 알면 분류하는 대로 해도 되고, 이게 탄소가 2개니까 에탄올은 탄소가 2개, 뭐 에타에서 탄소가 2개, 뭐 이런 거 몰라도 괜찮고, 에탄올, C2H5OH 이렇게 통째로 외워도 되고, 그냥 그 성질 어떻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은데 알아야 돼. 여기 나오는 것들, 뭐 예시로 나오는 것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자, 무색 액체인데 뭐 잘 모르겠고 식초에 들어있어. 뭐라고 했지? 아세트산.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얻는다라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화학식은 CH3, COOH. 이 COOH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카복실산이라고 불리우고, COOH 끝에 있는 H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으로 빠져나와서 산성을 띠지. 에탄올의 경우에는 약산이었어. 약산. 약해서 우리가 먹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강한 거 절대로 사람한테 쓰지 않는다 했었지. 자, 저 여기 다 채웠어요. 다음은 탄수화물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칩시다. 자, 알코올이 COOH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알코올은 뭐 가지고 있어요? OH 가지고 있어요. 이 OH를 우리가 하이드록식이라고 부르고, OH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알코올로 분류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COOH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라고 분류하냐면 카복실산이라고 분류한다고 했었지. 그 중에 카복실산으로 대표적인 것은 책에는 아세트산 나와 있었어요. 자, 2번 메테인은, 메테인 정사면체 맞지? 그런데 중심에 누가 있어? 중심에 있는 아이는 탄소예요. 탄소. 수소 원자가 아니라 탄소 원자로 고치세요. 탄소 원자가 위치하고 있지. 그 다음에 3번 메탄올을 완전 연소시키면, 메탄올은 화학식이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 CH3OH, 이걸 완전 연소시켜.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분 뭐하고 뭐가 있어? 탄소랑 수소랑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얻어지는 물질, 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지?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물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는, 산소가 산소랑 결합하는 건 아니고, 산소는 뭐해? 얘네들의 연소를 도와줘서 이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이 산소가 같이 들어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돼. 그래서 어차피 생기는 건 이 2가지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완전 연소했다고 해놓고 뭐라고 썼어? 일산화탄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이 아니라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겠지?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 어떨 때였어? 불완전, 산소가 부족하면 2개를 결합하기가 어려워. 그럴 경우에 하나만 결합하고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아세트산 생김새는 CH3OH였잖아. 아, 미안해. CH3COOH였지. 자, 이렇게 생긴 애야. 물에 녹아서 얘는 무슨 성물질이 돼야 돼? 산성물질이 될 거야. 물에 녹아서 산성물질이 되는 애는 물에다가 뭘 내보내지? 수소이온을 내보내야지. H+.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음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몇 가지 탄수화물의 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물질에 포함된 주요 탄수화물의 성분 이름을 쓰시오. 사과 식초, 양조 식초, 식초 속에 뭐 들어있지? 아세트산 들어있어요. 쓰는 김에 화학식도 써볼까? CH3, COOH 이렇게 생겼지. LNG라고 불리우는 애,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이었어요.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였다. 너무 쉬워. 다음에 3번. 이게 뭐야? 우리 그냥 쉽게 부탄가스라고 말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기체 연료인데 얘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랬지. 뭐하고 뭐가 섞여 있지? 탄소 3개짜리 프로페인과 탄소 4개짜리 뷰테인이 섞여 있어요. 탄소 3개짜리 프로페인은 C3H8이라고 되어 있고 뷰테인은 탄소 4개짜리 C4H10. 이런 애들,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애들은 탄소랑 수소가 결합한 탄화수소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종류야. 우리가 그런 애들 알케인이라고 부른다고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메르스나 신종플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손소독제에 들어있는 성분물질 무슨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무슨 뭐였어? 에탄올 들어있어요. 이거 기억해 둡시다. 에탄올 화학식은 에탄올에 에탄은 탄소 2개짜리에 붙이는 접두어였지? C2H5OH였어요. 이거다. 이 손소독제는 이 성분물질 에탄올이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살균 소독이 가능한 이유. 뭘 변형시키고 응고시켜?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근데 이때 어떤 단백질을 응고시킨다고 했어? 내 몸을 응고시키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세균들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걔네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살균작용, 소독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걸 같이 기억하면 돼. 그런데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손소독제를 선생님이 손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균을 죽였어. 그럼 손소독제를 바르고 나서 처음에는 좀 그 성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어떻게 돼? 날아가지? 마르지? 이게 만약에 안 날아가고 계속 여기 액체가 남아있으면 그걸 또 닦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뭘 잘하기 때문이야? 증발을 잘해. 근데 증발을 잘하는 거 우리가 성질로 얘기할 때 휘발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휘발성의 성질이 있다. 요거까지 이용된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화학에서 물질의 양은 어떻게 나타낼까? 이제 드디어 진짜 앞에 뭐 탄수화물 할 때 선생님이 1단원은 화학이 아니었지 생활이었어. 2단원 여기서부터 화학이 했는데 사실 거기도 사실 화학 같지 않아. 그냥 뭐 이렇게 외워 막 이랬잖아. 이 진짜 이제 진짜 화학이 나왔어. 굉장히 중요해. 몰이라는 게 나올 거고 아보가드로수라는 걸 배울 건데 몰은 화학의 기본이야. 이걸 모르면 이 뒤에 거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돼지 저금통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의 질량을 각각 줬어. 그런데 요즘에 사실 니네 이 중에 제일 보기 힘든 동전이 어떤 거니 요즘에? 다 못 보나? 아니요, 10원짜리는 오히려 그 쬐끄만한 10원 오히려 좀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난 50원짜리 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500원짜리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쓰고 100원짜리 간혹 보는데 10원짜리를 자판기에 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너무 조금해서 50원짜리는 50원짜리 자체를 본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됐어.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거의 카드나 이런 걸 쓰거나 무슨 삼성페이 이런 거 쓰잖아. 그런 화폐를 직접 쓰지 않는 그런 결제 방식이 많아서 사실 동전 보기 좀 힘들어요. 은행에서도 잘 막 동전 잔뜩 가지고 가면 잘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여하튼 자, 동전 100원짜리 동전으로만 가득 채워진 저금통이 있다. 그런데 그걸 뜯지 않고 그 안에 동전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각 동전에 뭐가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 100원짜리고 5.4g의 한 개가. 그러면 그 저금통 자체의 무게를 일단 알고 있으면 저금통의 무게를 쟀을 때 동전의 무게가 얼만큼인지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총 동전의 무게에다가 동전 한 개의 무게로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굳이 뜯지 않아도 몇 개 들어있는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 할 건데 너무 작은 것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너무 큰 것도 실체를 알 수 없어. 그 사람 쟈니 익스프레스니까 쟈니가 택배 배달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너무 작은 그 종족이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 그 종족도 위에 봤을 때 그냥 막힌 거밖에 안 보이지 그 실체가 뭔지 정확히 볼 수가 없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럼 그걸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큰 걸 또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것을 얘기할 건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게 먼저 나와.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 질량이 먼저 나와 있어.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 질량, 지구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구부터 쭉 봤을 때 지구를 1이라고 보면 지구보다 작은 것도 있고 지구보다 큰 것도 있지. 이 지구를 1이라고 놓는 질량은 진짜 질량이 아니잖아. 지구의 실제 질량이 따로 있는데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기준으로 1로 잡아놓은 것뿐이야. 뭐 하나를 상대적인 값으로 하려면 언제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우주에 관한 것을 할 때 기준을 너무 값이 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1 기준으로 삼고 그거에 대해서 몇 배나 크고 몇 배나 작나로 따진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도 계산은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는 지구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지구의 질량이 얼마인데 그걸 1로 놨을 때 그거의 몇 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값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 상대적인 값을 이용할 때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돼. 아주 클 때도 쓰고 아주 작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1번에 지구의 실제 질량이 6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했는데 그럼 금성의 실제 질량은 얼마일까를 물어봤단 말이야. 지구랑 금성의 질량의 상대값의 비, 지구가 1일 때 금성은 0.82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구가 6 곱하기 10의 24승 kg이면 금성은 얼마일지 비율에 맞춰서 계산해 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된다는 거지. 화학에서 비례식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서도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고 이 x가 1하고 곱해진 순간에 x만 남겠지? 0.8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4승 kg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해봤더니 4.92 곱하기 10의 24승 kg의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실제 지구에 비해서 작은데 이 비율이 1대 0.82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실제 수치를 쓸 수 있지만 그 값이 너무 크면 그 값을 10에 뭐 24성 막 이런 거 막 다 갖다 붙이기 싫으니까 뭘 기준으로 하나 놔두고 상대적인 값으로 환산해서 많이 활용해. 그 대표적인 게 지구와 태양계 또는 우주 뭐 이런 것에 대한 수치들을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1번에 이 값은 이거고 2번에 실제 질량 대신 상대적 질량을 사용하는 까닭.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 실제 값이 활용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기준 하나 잡아놓고 걔네들을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면 수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수치를 좀 단순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주 클 때도 그렇지만 아주 작을 때 특히나 원자 이런 애 너무 조그맣잖아. 이 원자 너무 작은 이런 애들을 따질 때도 상대값을 쓸 거다. 그때 상대값은 앞에 우주 할 때는 지구가 기준이었잖아.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상대적인 질량을 계산할 때 기준을 하나 잡았다.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기로 했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삼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는 6은 빠졌어. 그냥 질량수 12인 것만 강점을 주려고 밑에 이 원자 번호는 안 썼는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왼쪽 아래에 쓰는 것은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는 뭐로 결정해? 양성자의 숫자로 결정한다고 했었지? 왼쪽 위에 쓰는 것은 뭐였다? 질량수예요. 질량수는 원자의 질량과 관련된 입자의 총 수치인데 원자의 내부에 있는 입자가 3개가 있잖아. 전자, 양성자, 중성자 있잖아. 그 중에 질량하고 관련된 건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의미가 없어. 나머지 2개. 전자의 질량이 전자가 뭐 몇 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질량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을 차지하는 2개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입자의 개수의 합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가 6개, 질량수가 10이니까 중성자도 6개짜리 그런 탄소를 기준으로 삼았어. 그걸 얼마로 잡기로 했냐? 얘의 실제 질량이 있겠지. 얘의 실제 질량과 상관없이 그 질량을 우리가 12로 하기로 정한 거야. 그럼 얘를 10이라고 놓으면 다른 애들은 얼마일지 비례적으로 계산하는데 그 비례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예시로 이렇게 윗접시적으로 갖다 놓은 걸로 계산해.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지. 탄소 원자 한 개를 얼마로 놓기로 했어? 12로 놓기로 했잖아. 그거랑 균형을 맞추면 수소 원자 12개도 얼마야? 12가 되겠지. 그래서 탄소 원자 하나가 12인데
수소원자의 실제 질량을 모르지만 수소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잘 모르겠는데 수소원자는 12개가 있을 때 12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원자 하나의 질량을 1로 잡을 수 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탄소원자 4개랑 산소원자 3개가 같은 질량이 됐잖아. 그러면 탄소는 하나에 우리가 12로 치기로 했는데 그런 거 4개가 차지하는 질량이 산소원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산소원자 3개가 차지하는 질량과 같다.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러면 산소원자 하나는 얼마다? 16에 해당하는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질량은 아니잖아. 내가 상대적으로 환산한 값이지. 기준 두고 환산했어. 그래서 진짜 질량은 아니지만 환산된 질량이고 이름을 붙였어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인데 원자의 상대적 질량 너무 기니까 뭐라고 불러?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기준을 하나 두고 그 기준이 누구다?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로 정한 게 기준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자들하고 질량을 환산을 해서 그 값을 이용할 건데 얘를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잘 기억해두면 돼. 처음부터 탄소였던 건 아니고 수소를 썼던 적도 있고 수소로 환산해서 썼던 적도 있고 산소로 환산돼서 썼던 적도 있대. 그런데 결국은 탄소로 환산하는 게 가장 뭔가 수치적으로 좀 안정적이어서 뭐가 좀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탄소를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기준이 바뀌면 원자량은 달라질 수 있어. 상대값이니까. 그렇다. 알아두면 되고 수소원자 한 개의 질량 수소원자 하나 질량 엄청 작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성. 아까 지구와 뭐 이런 질량 얘기한 거랑 완전 차원이 반대. 너무 작아서 사실 이것도 좀 수치가 애매한데 이런 거 붙잖아.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 값을 우리가 뭐가 계산할 때마다 계속 10의 마이너스 24성 붙여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왼쪽 위에다 쓰는 요 숫자 의미는 질량수라고 부르는데 뭐의 합과 같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과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고 써있지? 그 다음에 그림 확인하긴 지금 풀었지?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0이라고 놨어. 그때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그럼 얼마가 돼? 1 되고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16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봐주면 되겠지. 뒤로 넘어가서 몇 가지 원소의 원자량이라고 해서 표에 나왔어. 이미 과학자들이 다 환산했어. 선생님이 뭐 문제를 몇 가지를 계산해서 줄 수도 있지만 원자량은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값이야. 이미 상대적 질량을 다 구했고 진짜 질량은 아니잖아. 그래서 원자량에는 그람을 붙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몇 가지 원소의 원자량 나와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이라 나온 거야.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소는 1, 아까 계산했지? 탄소 12 이건 기준으로 정했고 산소 16 했고 질소는 14 정도를 가져요. 나트륨은 23 정도, 칼륨은 39. 근데 요즘 이상하지 않냐?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개수의 합이잖아. 질량수가 보통은 상대적 질량과 지금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 그런데 왜 염소는 0.5가 붙는 건가? 양성자 절반인가? 양성자 몇 점 5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탄소는 질량수 12짜리가 가장 많이 있어. 그런데 중성자가 7개 있는 애도 있고 중성자가 8개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말해버려. 탄소의 원자량 10이야. 그럼 얘네들은 무시하는 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여기에다 표에 나와 있는 요 값은 진짜 딱 한 종류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을 다 고려해서 이미 계산된 값이야. 요런 애들을 서로 뭐라고 하냐 하면 왼편에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 동위원소라고 불러. 동위원소. 자, 이런 아이들은 서로 동위원소. 영어로 아이소톱이라고 해요. 아이소톱. 발음을 너무 독일어 읽듯이 읽어서. 아이소톱. 동위원소가 무슨 뜻일까? 원소인데 동위야, 동위. 동자가 한자 모르지만 같은 동자인 걸 감을 잡았을 거고. 위가 뭐야? 위치, 어디에서의 위치일까? 주기율표에서의 위치야.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야. 얘네들 다 탄소잖아. 그럼 주기율표에 다 탄소 자리에 얘네들 집어넣을 수 있어. 뭐만 다를 뿐이야? 질량수만 달라요.
질량수는 중성자 수가 달라서 나오는 거잖아. 중성자는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짜 딱 질량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거의 패턴이 뭐 질량수가 달라도 반응을 거의 같게 해.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질량 같은 차이 말고는 거의 다른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 취급한다. 동위원소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돼.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얘네들의 원자량을 평균값을 구하는데 너희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나누기 3으로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동일한 비율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가 많이 존재하느냐가 그 값의 전체를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얘가 압도적으로 존재해서 평균을 구하면 얘네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12가 좀 넘긴 하겠지만 거의 12에 가까운 값이 등장하게 돼요. 자, 실제로 그 값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 너희들 주기율표 교과서에 있는 거 알지? 어디 있어? 맨 뒤 표지 안쪽에 맨 뒤 표지 안쪽을 딱 넘기면 주기율표가 있어. 표지 두꺼운 종이 안쪽에 종이 한 장 싹 넘기면 주기율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탄소 C 원자번호 6번 영어 이름 카본 한글명 탄소라고 써있고 원자량이 얼마? 12.011 .011 왜 붙었어? 얘네들이 있어서. 근데 얘네가 너무 조금이니까 평균 구해봤자 12.011밖에 안 돼. 그럼 사실 거의 얼마야? 12 해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탄소의 원자량은 물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12.011인데 거의 12 그냥 그렇게 써요. 예, CL 뭐야 이름이? 염소야, 염소. 염소는 35.5의 값을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양성자 절반만 이게 아니라 어떤 염소는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어떤 아이 질량수가 37짜리가 있어요. 얘는 17번이야.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20개고 얘는 18개겠지? 이런 식의 중성자 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비율을 봤더니 압도적으로 하나가 막 99%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약 75% 정도, 얘가 약 25%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존재 비율 고려해서 진짜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걸 무시할 수가 없네. 계산해봐야 어떻게? 아까 어떻게 했어? 35의 질량수를 가지는 애가 몇 퍼센트? 75%, 37의 질량수를 가진 애가 25%인데 전체는, 퍼센트는 전체를 몇으로 나요? 100으로 나요?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와. 실제로 이거 선생님이 이 75와 25는 근사값을 쓴 거야. 좀 더 정밀하게 하면 주기율표는 35.45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35.5 값으로 반올림해서 사용해요. 저 0.5, 35.5에 0.5는 0.01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막 버릴 수 없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야. 요렇다. 이런 것들 고려된 값들이 좀 있어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다 고려한 평균을 우리가 사용해. 아까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실제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다 고려하는 평균값을 이용하는 게 맞아.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고 그냥 그걸 원자량이라고 그냥 그대로 부르기도 해요. 동위원소 존재하는 것을 다 고려해서 계산한다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되겠지. 여기에 요 용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트륨하고 칼륨. NA라고 쓰고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읽어요. K라고 쓰고 칼륨이라고 읽는데 소듐이나 포타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기보다 지금은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 물론 우리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아직 나트륨하고 칼륨을 쓸 거야. 어원이 좀 틀려. 그 소듐이랑 포타슘은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NA라고 우리가 원소 교육도 쓰잖아. 그리고 나트륨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원래 그리스어였나? 뭐 이렇게 탄산나트륨, 그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는 탄산염에서 그거 어원, 그리스 어원에서 출발해서 단어가 나트륨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어원이 그래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소듐을 많이 써서 고등학생들 하는 무슨 그런 거에서도 문제에선 나트륨이라고 나오지만 소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너희들이 대학교에 가서
교양으로라도 화학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질 같은 것들 나오는 이런 것들 들을 땐 소듐이라고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칼륨도 마찬가지야. 칼륨은 이 포타슘이라는 단어를 그 전기화학을 발달시킨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실험을 막 하다가 바닥에 뭔가 재처럼 붙어 있는데 그 성분 안에 칼륨이 들어있어서 팥 안에 그 냄비잖아. 팥 안에 재처럼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뭐 포타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포타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 이름이라고 과학자들이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라틴어 어원에 가진 거를 끄집어서 칼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근데 지금은 그 이름보다는 오히려 포타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다. 어디서 포타슘 그러면 뭐 칼륨이구나. 뭐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